580 국어 원고지. 이 강의는 작품 전체를 같이 보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 제시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미리 읽어보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관입니다. 작품의 시대사회적 상황은 1960년대 한국전쟁 이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전통가치가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핵심 가치, 즉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물질 만능주의,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인간이 기계처럼 획일화 단순화되는 개인성 상실의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지의 갈래는 현대 희곡인 동시에 부조리극입니다. 여기서 부조리극은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나온 부조리라는 말은 논리가 무시되고 맥락이 없으며 인과도 없고 의사소통마저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조리극은 삶의 부조리, 그러니까 목적이나 맥락 없이 방황하는 인간 삶의 상황을 보여주는 희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과 반대로 사실적이지 않은 내용과 소품 등을 사용하는 반사실적, 실험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극을 파괴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객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연극을 보며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지는 갈래상 희곡입니다. 희곡은 연극 상연을 전제로 쓴 대본입니다. 대본에 적힌 글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물의 말인 대사, 인물 배경 무대에 대해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해설, 인물의 동작, 말투, 표정 등을 설명하는 지문이 그것입니다. 그중 대사는 다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끼리 소통하는 대화,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말하고 관객과 다른 등장인물이 듣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는 독백, 다른 등장인물들은 듣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방백이 그것입니다. 특히 방백은 하나의 완성된 세계인 무대가 파괴되어 관객들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자주 문제로 제시되곤 합니다.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관객들이 이야기에 빠져들어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떤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속의 인물이 나와 별개의 인물이며 무대 위 세계는 설정된 장소임을 인지하면 감정이입이 어려워지므로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곡의 특징도 자주 문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희곡의 특징은 앞쪽에서 말한 것처럼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기본입니다. 무대 상연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공간, 인원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소설은 개인의 심리나 갈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반면 희곡은 주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희곡은 소설이나 영화와 달리 무대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막과 장을 이용합니다. 커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막을 내려서 무대 전체를 가린 채 대규모로 무대를 변경하는 것을 막, 약간의 시간 흐름이나 인물의 등장, 퇴장 등의 장면 전환을 위해 조명을 끄고 켜는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곡은 무대 위에서 상연하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형으로 표현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곡은 일반적으로 5단으로 구성됩니다. 원고지의 발단은 인물들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전개에서 피곤한 교수에게 처가 번역을 요구하고 절정에서는 장남 장녀가 처에게 용돈을 요구하고 감독관이 번역을 재촉합니다. 하강에서 교수는 잃어버린 꿈과 정열을 되찾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대단원에서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노동과 물질적 요구, 가족 공동체의 파괴, 인간성을 잃고 기계적으로 무의미한 삶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고지는 부조리극의 특성에 맞게 반사실적인 소품들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이 있습니다. 원고지는 그 자체로 규격화된 틀을 의미하며 개성을 잃은 현대인을 표현하는 소품입니다. 원고지에 적힌 창작물은 300환씩 노동의 대가로 환산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정신적 가치의 물질적 환산을 의미합니다. 노동 중 교수는 190자 원고지를 보고 슬그머니 미소를 짓습니다. 규격화된 틀이 깨지며 잠시의 해방과 일탈을 통해 과거의 꿈과 정열, 즉 인간성을 되찾을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은 무산되며 교수는 더욱 기계적으로 일하는 획일적이고 몰개성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다른 반사실적 소품에는 철새가 있습니다. 처가 묶어주고 스스로도 갈아먹는 철새는 끊임없이 노동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무감, 현대인의 과도한 구속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처가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수에게 철새를 끌어다 감아주는 장면은 대사와 행위의 어긋남이 보이는데 이 역시 모순된 상황의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철새만큼 많이 등장하는 소품은 신문입니다. 첫 장면에서 나오는 3년 전 신문과 오늘 신문을 비교하면 이 시의 재당선과 교수의 책을 출판한 출간사의 이름만 빼고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3년 전 신문과 동일한 오늘 신문을 듣고서도 전혀 새로운 내용처럼 신기해합니다. 이를 통해 의식 없이 비정상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두 신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표현입니다. 착취사와 악마사라는 이름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을 풍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처는 장남에게 시계에 밥을 주도록 하고 곧이어 교수에게도 밥을 줍니다. 시계는 건전지만 넣으면 끝없이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도 밥을 주면 끊임없이 번역 노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처에게 교수의 가치는 노동을 통해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계와 다를 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가 끝없이 번역하고 있는 작품의 이름은 어떨까요? 자존심의 문제라는 제목은 교수가 돈 앞에 교수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노동자로서 번역만 반복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이라는 제목은 창조성을 잃고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교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 파트입니다. 먼저 장남과 장녀는 등장인물이지만 해설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객들은 낯익은 연극의 전개나 장면을 통해 작품에 몰입하게 되지만 등장인물이 해설자가 되기도 하는 낯선 모습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연극임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품에 빠져들어 작품의 내용대로 따라가며 인물에 공감하고 주제를 수용하기보다는 객관적 자세에서 작품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낯설게 하기, 생소화 효과, 소외 효과, 에얼리언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그 목적은 관객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비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과 장녀는 부모에게 명령조로 말하고 더 높은 곳에 앉아서 부모에게 인간적 유대 없이 물질적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물질적 욕구에만 충실하며 부모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이기적인 성격의 인물들입니다. 장남과 장녀를 통해 물질적 관계만으로 연결된 현대사회의 가족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인 교수는 끝없이 노동하며 돈을 버는 인물로 삶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짓눌려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며 기계적으로 번역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물로 측은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부조리한 비판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저에게서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이중성입니다. 저는 교수에게 인간적 유대를 가장하여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동을 강요하지만 반대로 자녀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물질적 요구에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중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족적 유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물질적인 소통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조리한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는 190자 원고지를 발견한 교수에게 발레를 추면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인물은 아니고 교수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 그리고 정열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불과합니다. 발레를 추는 것도 재미있지만 액시던트에 사고와 생각을 뜻하는 사고라는 동음 이의어를 사용한 언어 유희를 쓴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감독관입니다. 교수와 처가 끊임없이 노동하도록 압박하는 감독관은 천사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인물이 아니라 현대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일상의 압박이나 부담감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도 천사는 190자 원고지의 발견이라는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감독관은 정말 앞뒤 맥락 없이 등장하는 인물로 등장 자체가 부조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은 모두가 구체적인 인물은 이름이 없어 익명성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익명성은 개성 없고 획일화된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만든 대본입니다. 원고지의 무대는 응접실과 플랫폼을 두 공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응접실은 교수와 처의 공간이고 플랫폼은 자녀의 공간입니다. 플랫폼은 응접실보다 한 단 높게 만들어 소통을 방해하며 소통 부재의 부조리한 현실을 나타내는 장치로 쓰입니다. 또한 무대 전환에 있어서 전통적 연극이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조명을 각 공간에 비추며 끄고 켜는 것으로 장면을 전환하는 시도 역시 신선합니다. 이렇게 원고지의 무대는 강한 실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고지의 실험적 표현 기법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작중 인물의 해설자 역할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일반적인 희곡이 가져야 하는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이 없이 같은 사건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는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을 부각하여 드러냅니다. 천사나 감독관 같은 관념을 인물로 나타낸 것도 전통 사실극에는 없는 실험적 표현 방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비현실적 소품들은 현대인의 구속된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대 전환 방식도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적 표현 기법은 반사실적 표현 기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부조리극에서 부조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원고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조리극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은 학교에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황금두rum이었습니다.